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불황엔 복권이다. 이런 속설이 있죠? 네. 근데 이 속설을 또 증명해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복권 인식도 조사. 이 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이렇게나 많네요. 6조 4,292억 원. 이 수치는요, 전년보다 7.6%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간 복권 판매액이요, 6조 원을 넘긴 건 유사 이래 처음이래요. 아니, 그러면 어떤 복권이 많이 팔렸느냐? 이건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역시나 로또겠죠? 로또가요, 5조 4,468억 원. 전년 대비 6%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즉석 복권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네요. 5,679억 원. 이거는요, 28.6%나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요, 최근 1년 이내에 복권을 산 경험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56.5%. 이 PD, 박 PD는 복권 절대 안 사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사는 겁니까? 예, 우리는 43%에 속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 이렇게 56.5%라고 하니까 대략 따져서요, 지난 한 해 동안 2,400만 명이나 복권을 산 것으로 추산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또 재미난 통계가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권 사신 분들 소득별로 따져봤었을 때 어떤 부류에서 많이 샀을까? 아무래도 복권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서민층,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들 산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요, 상위층은 역시나 복권 사는 비율이 적긴 해요. 근데 그 바로 아래 상위 20%에서 40%, 즉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이요, 복권을 39%, 가장 많이 산 계층으로 분류가 됐대요. 그리고 가장 하층, 그러니까 하위 20%층은요 3.3%만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 복권 살 돈, 여유, 하위 20%에게는 아예 없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나마 복권도요, 조금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나 살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졌다. 이걸 반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정부가 이런 발표도 했네요. 올해 복권 판매 목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렇게 되나 봐요. 이 지난해보다 2천억 정도를 더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더 많이 팔겠다는 거죠. 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우리 국민들에게 복권으로 그냥 마음을 달래주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네, 이 복권도 희망퇴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희망퇴직도 말이 희망이지 절망하면서 하는 퇴직인데, 복권도 희망으로 사지만 결국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복권 사시는 분들 왜 사느냐 물어봤었을 때도 박 PD 얘기처럼 희망 때문에 산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 그만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얼마나 매달릴 데가 없으면 복권에 매달리겠습니까? 로또 1등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잖아요. 근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는요, 이 2천억 원 복권 판매 더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서민들 진짜 복권 살 기운조차 없는 이 20%를 어떻게 희망을 가져다 줄지, 이것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네요. EPD의 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 고금리에다가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되면서요. 전세 시장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이러자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풍속도도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속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전세 시장의 현재 모습,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가 있어서 좀 살펴봤거든요.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실거래 분석 앱 아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오늘 살펴본 거는 요거예요. 이 전세 매물, 이 매매 매물, 월세 매물도 나오는데 오늘 전세 시장 얘기하니까 전세 매물도 딱 떼내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매물이 얼마나 쌓였느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살펴봤는데 오늘이 1월 12일이니까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월 12일과 비교해서 현재까지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살펴봤더니만요. 전세 매물이 줄어든 시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늘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늘어났느냐 봤더니 와, 광주 무려 523.3%나 늘어났더라고요. 오, 그리고 전북도 197.2% 급증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지방만 이랬느냐?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도요. 경기도는 122.3%, 그리고 인천도요. 121.9%, 그리고 서울마저도요. 76.8%나 증가를 해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을까? 뭐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1년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아주 강했잖아요. 그리고 저금리로 전세 매물도 매우 적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매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매매도 잘 안 되는 집주인들은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매로 팔리지 않으면 전세라도 좀 잡아주세요.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 매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얘기처럼요. 실제 현장의 공인중개소 사장님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살다 이렇게 전세 손님 얻기는 처음이다. 매매 손님도 뜸하긴 하지만 전세 손님은 아예 씨가 말랐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계시대요. 이렇게 전세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없으니 세입자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러니 전세 가격 급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자 이런 풍속도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은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읍소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춰줄 테니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말고 재계약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계약갱신권을 쓰면 세입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낮춰줄 테니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말고 2년 동안 우리 집에 좀 계속 계셔주세요. 이렇게 읍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 칩토스가 분석한 결과도 나왔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 갱신 계약을 맺은 비율, 이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13.1%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게 2021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이후로 최고치, 가장 높았다는 거죠. 특히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었을 때 이 지난해 3분기는 이렇게 낮춰서 계약을 맺은 비율이 4.6%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죠. 그리고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결, 같은 가격으로 갱신한 경우도 12.9%. 이것도 지난해 3분기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를 보면요. 아이고, 올려서 계약한 사람들이 더 많네. 74%잖아요. 네. 압도적이긴 하죠. 하지만요, 이게요, 점점 숫자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올수록 이렇게 낮춰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곧 뒤집힐 수 있다라고 현장에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자료도 발표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여기를 지네들이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4만 2,017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전수조사해봤대요. 근데 그 결과 이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한 경우,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인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요걸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무려 3만 7천여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 약 30%, 10개 중 3개는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조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70%는 될 것 같은데.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박 PD 얘기처럼 이게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러자 전세 시장에 새로운 풍속도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전세집 사시는 분들 못 하나 박을 때도, 또 어디 고장 났을 때도 집주인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막 전전긍긍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일단 집주인들이요, 자세를 낮추기 시작했대요. 왜냐? 앞서 얘기처럼 세입자가 씨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각종 당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뭐 가장 흔한 것은요, 올수리, 전면수리, 그리고 안에 있는 가전제품, 이것도 내가 교체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뭐 에어컨, 화장실 변기, 수도꼭지, 뭐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인테리어를 전부 바꿔서 우리 집에 살아주세요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셋집 인테리어, 과거에는요,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런 거 저가형, 그냥 기본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데요. 이 저가형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하듯이 이 전셋집도 아주 고급 제품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세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역월세, 이것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보증금을 시세만큼 낮춰줄 수 없는 그런 집주인들 경우 세입자에게 제발 그냥 살아주세요, 대신 그 차액만큼 역으로 제가 매달 얼마씩 드릴게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시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가 대략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 1,000만 원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희한한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전세 매물이 귀했을 때,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전셋집 하나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오픈런식으로 줄을 너무 길게 서서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막 애원하다시피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면접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요, 이제는 완전히 반대라고 합니다. 세입자가요, 반대로 집주인들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액의 보증금, 이게 전세 보증금 뭐 억대가 넘어가니까요, 이걸 믿고 맡겨도 될지 임대인의 재무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증빙서류 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빙서류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 세금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넘어서요, 이 집주인이 제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혹시 이 갭투기꾼이 아닌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회사 재직증명서, 이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정상이죠. 보통 빚을 빌리려는 사람이 은행에 가면 은행이 갑이잖아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빌리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세입자가 갑이 돼야죠.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많은 언론들 이게 세상이 뒤바뀌었다라면서 한탄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뀐 게 정상이죠. 특히나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나 흉하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일 텐데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기범에게 뜯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들
이런 사기범들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인다라는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요. 이런 사기범들 잡혀도요.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박 PD도 어제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 여기에서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해결책 없이 검토만 하겠다.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 언론이 이런 얘기도 공개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덕적 해이로 보증금 시스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아니 임대인이 사기친 건데 왜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는 건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자의 얘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깡통주택이란 것을 알면서도 보증보험만 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사기당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사기당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부 관계자란 놈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도 나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면접을 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세 사기 관련돼 가지고 사법당국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 처리라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처참해. 왜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사고를 냈던 이른바 이것도 세대가 붙어요. 1세대 빌라왕. 지금은 뭐 2세대, 3세대로 가나 봐요. 아무튼 10명을 MBC에서 추적해봤대요. 이들이 소유한 주택, 지금 드러난 것만 따져도 최소 3,00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지금 대부분 다 잡혔거든요. 수사도 받았어요. 근데 현재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한 두세 명? 두세 명보다도 더 적습니다.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한 명마저도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 윗선, 그 조직, 윗선 조직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사법당국, 검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세 사기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야당 대표한테는 검찰 60명이 붙었다면서요. 예, 그 중에 10%만 이 빌랑 쪽으로 배정해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 얼마 전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20대에 불과했던 빌라왕 사망하자 경찰 수사를 종결시키려고 했잖아요. 자살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수사 못한다. 근데 저희도 그 얘기 드렸었죠. 과연 이게 자살일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뒤늦게 경찰이 이거 다시 수사하겠다. 수사하는 척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시간만 때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뒤늦게 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섰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특히 공인중개사들도 연결이 돼 있다는 이런 의혹도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전세 사기 예방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요. 현재 사용하는 임차 계약서에 이달부터 5개 특약 종목을 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협회는요, 바로 이달부터 한대요. 정부는 검토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요, 여기서 밝힌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요. 집을 팔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넣었대요.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10명 이상이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사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공제가입을 제한하겠다. 이 협회 공제가입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내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라도요, 이렇게 협회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부분 긍정적이긴 하죠. 정부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이거는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거든요.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방관한 전세 사기 사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은 미흡하다는 거죠. 이래저래 앞으로도 전세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세 시장 풍속도도 계속 생겨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0년 8월 10일자 최저임금을 받던 모니카가 뉴욕 50평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제목의 방송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아, 예, 박 PD 같이 했었는데 박 PD가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이 여러분들 추억의 시트콤이죠. 프렌즈. 이 프렌즈 주인공들이 이 대부분 최저임금 받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비싼 뉴욕의 50평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지 요거를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분산인 미국의 임대차 제도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전해드렸었어요. 아, 저희 방송이 기억나냐고 물어보신 거군요. 그렇죠. 저희 방송. 아, 전 또 뭐 지상파나 이런 데서 했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었군요. 아무튼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2020년 8월 10일자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월세를 체납하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를 보장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감독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요, 집주인의 권리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이것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따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왜 이러겠습니까?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세시장 혼란과 사기를 막는 한 가지 방법,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최근 목소리를 엄청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도 이 내용 알고 있을 텐데요. 혹시 네. 모르신다면 경불친 2020년 8월 10일자 방송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공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 척 하지만 행동은 안 하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